안녕하세요. 행운빨 책다방의 김경록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10대에서 20대로 나이 드는 것, 20대에서 30대로 또 나이가 들 때, 이때와 또 50대에서 60대로 나이 드는 것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있으면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나이 드는데요. 전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요. 전혀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 뭘까 싶어서 정말 궁금해서 좀 깊이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지금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계신 이근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근우 교수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제가 뭐 특별히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왜냐하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책이 무려 40만 부가 팔렸는데요. 저는 책을 한 권 써서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10,000부 정도 팔렸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혹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칼럼을 써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재미있는 칼럼이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잠깐 칼럼을 중단하셨을 때 많은 독자들이 교수님 칼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지만은 교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80대 이상 되는 선배분들의 삶이 다 그렇듯이 사실은 힘든 그런 과정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것이 지금의 이제 유쾌하게 사는 그런 태도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가족 아카데미라는 교육단체를 만드셔서 청소년, 부모, 노년 준비 교육을 이끌고 계시고요. 네팔에 30년 정도 되셨죠. 네, 예. 82년부터 갔습니다. 예, 거의 30년, 40년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의료봉사 활동을 처음 개척하셔가지고 지금도 나가시고 계시고 그 후배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책도 한 20여 종을 쓰셨습니다.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인데요. 저번에 베스트셀러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셨는데요. 이번 책 제목을 보면은 재미있게 살고 싶은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사는 법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것으로서 정말 100살까지 유쾌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유쾌하게 살고 싶다 하는 건 소망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자면은 유쾌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부처님도 이 한 세상 살자면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유쾌한 것보다는 고생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살아야 되자면 어떻게 이제 예. 소망스럽게 예. 유쾌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예. 거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책을 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유쾌하게 살았느냐, 예. 즐겁게 예. 살았느냐. 그래서 내가 강연할 때마다 그 책 제목을 잘 읽어보세요. 살고 싶다고 그랬지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번 책은 그렇게 이제 사는 방법을 어쨌든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뭐 연구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내 일생을 통해서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다. 예.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자기다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운데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예. 즐거움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스마트 에이징 뭐 이래가지고 예.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고 예. 그랬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쓰신 유쾌하게 사는 법, 그 액기스를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즐겁지 않다, 예. 유쾌하지 않다. 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전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오는 것이 괴로움이든지 즐겁지 않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예. 그게 매달려 가지고 즐겁지 않는 걸로 생활을 예. 하다 보면 나한테 주어진 생물학적 연령이라는 게 같은 건데 예. 그런 괴로움만 안고 살 예. 여지가 예. 그 좀 아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장 뭐를 이루고자 해요. 예. 근데 당장 뭐를 이루고자 하지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일생을 통해서 해봐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고단 키워드를 나는 이제 야금야금 야금야금 조금씩 예. 조금씩 예.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거죠. 소나기 만든 게 아니란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예.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키워드 이걸 예.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엑기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긴 했는데요.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유쾌하게 살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슬픔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슬픔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좀 저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유쾌하고 행복하신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 정신 분석자 가운데 애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이론은 기본적인 게 열등감과 그 우월감 그렇죠. 예. 이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열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열등하게 태어나서 모든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얻으려고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럼 우월감을 찾은 사람은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건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극복해서 그런 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또 이제 열등감을 극복했으니까 뭐 작은 만족이라도 갖겠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고통스럽고 저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또 어딘가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잖아요. 유쾌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교수님 책 쓰신 것 중에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아버지와 교수님 아버님과의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제시대 3.1운동 때 가담을 하셨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제물포까지 학교를 옮기셨는데 평생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저도 이제 제 아버지가 29년생이신데 이제 6.25도 다 참전하시고 하셨는데
뭐 참전하셨다 포탄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어봐가지고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겠죠. 우리나라의 이 남자들은 꼭 소통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세계 보편적인 남자들의 현상인지 우리나라 남자들의 현상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고쳐서 가족들과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예. 그 이제 소통을 어떤 게 제일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냐면 예. 말하지 않더라도 예. 이신전심. 알아듣는 그게 이제 소통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하자 이래서 알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등급으로 치면 중간쯤 되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하층에 놓이는 대화라고 하면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덕목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해서 해주는 그런 소통이. 그래서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즘 내가 그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 내가 하는 얘기를 그 한 3가지로 알아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쭉 해주면 내가 어릴 때 이랬단다 어쩌고 이 얘기를 해주면 한참 듣다가 할아버지 참 바보 같아요 이래.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게 이해도 안 되려니와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다고. 그 이제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하자면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참 순진해요 이런. 그래서 3번째 반응은 뭐냐면 할아버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핸드폰으로 찾아요. 검색을 해. 내 하는 얘기를. 아, 이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역사 시간에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게 아들하고도 이게 갭이 있는데 말하자면 아들하고는 내가 이제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 자기는 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고 그걸 지각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는 완전히 제네레이션이 달라.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미래에셋의 그 신성일이가 그때 이제 타계해서 그 칼럼을 내가 하나 썼거든. 그때 이제 내가 시력이 나빠가 원고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술을 하고 손녀 애가 받아 적고 그것을 다시 나한테 읽어주면 내가 교정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 다 쓰고 나서 할아버지 신성일이가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신성일을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데 얘만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반성을 해보니까 이 방탄소년단 하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방탄 뭐 이랬지. 그 다음 소년이라는 게 붙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난 방탄 그러면 방탄 조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신성이를 모르듯이 내가 방탄소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그 손자 손녀하고 보면은 더없이 참 그래도 잘 소통을 하시고 친하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소통을 그렇게 세대를 극복하고 그래도 잘 하시는 게 교수님이 이제 책에 이런 말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거의 변하지 않고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교수님이 혹시 타고나실 때부터 그런 소통을 잘하고 유쾌한 기질을 타고나셨는지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해방될 때부터 반장을 했어. 그 4학년 이전까지는 내가 반장이 굉장히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아버지 문제 뭐 그런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해방이 되니까 처음 이제 한국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학적부 같은 걸 보고는 날 그냥 지명해서 이제 반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출세하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했는데 내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반장이 하는 일은 차려, 격려 뭐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이외의 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부끄러워가지고.
그러고 믿으실는지는 모르지만은 길 가다가 여학생이 저기 오면 내가 담벼락에 붙어서 지내고 나서 갔어요. 예. 그 뭐가 그래 부끄러운지. 그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예. 대학교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예. 근데 4.19가 나가지고 예. 4.19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데모를 하면서 전체 학생을 이제 이끌어가야 될 예.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연 회의를 자주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막 이러면서 내가 확 바뀐 거예요. 예.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 전에 나를 봤던 사람은 참 수줍어하는 예. 사람이다 이러고 그 이후에 봤던 사람은 예. 내가 굉장히 소통력이 많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변했어요. 네. 나는. 저도 안 그래도 4.19 그때 이제 참여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수감 생활도 하셨다는 걸 듣고 되게 이게 거의 다 만나보면 분들은 다 키도 후리후리하게 크고 이렇다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런 성향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는 안 예. 그러셨나 봐요. 그게 이제 계기가 한 가지 더 바뀌었- 얘기하면 옛날에는 나가서 상 타는 게 적었어요. 예. 그 내가 이제 붓글씨를 써가지고 도지서 상인가 뭐 예. 그런 걸 탔어. 예. 예. 그러면 정규생을 모아놓고 운동장이 있으니까 예.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나를 호명해가 다시 상을 주는 예. 거예요. 예. 그거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내가 안 나갔어요. 암만 호명해도 막 내가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담임 선생이 나가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종례 시간에 또 나를 불러가지고 또 책상을 그랑고 안 나갔어요 내가.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선생이 그 상장을 들고 가정 방문을 와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수줍음 말하자면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4.19 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요. 반장 된 소감을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분단장 나와서 하라, 부반장 나와서 하라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서 그냥 들어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자녀에게 무심한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대로 자녀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녀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게 있어도 그게 어떤 자연이나 사회가 또 다 키워간다 이런 이야기셨는데 근데 요즘 세대들에게는 이게 잘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요즘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요즘 무심하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무심하다고 표현한 거는 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무심한 게 아니고 예. 가령 부모가 자녀를 예. 지켜보는데 예. 이 테이블이 울타리라고 생각을 예. 하세요. 예. 울타리 밖에는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경계를 두고 이 안에서는 어디서 놀든지 무심하라는 예. 뜻이에요. 예. 근데 애가 이어서 떨어지는데 무심하라 그거는 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과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부모한테 너무 얽매여 가지고 예.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울타리를 크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키우라는 뜻인데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무심하게 키우라고 그러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키운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교과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녀는 부모가 허락하는 울타리만큼 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울타리를 그러면 크게 치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거죠. 부모는 울타리를 자꾸 크게 넓혀가야 돼요. 그 자녀의 잠재력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걸 넓혀줘야지. 부모가 너는 이게 소질이 있으니까 뭐 바이올린을 해라. 너는 이게 소질이 있으니까 뭐 피아노를 쳐라.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넓혀놓으면 장난삼아 피아노도 치고 뭐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탤런트가 있으면 그걸 도와주면 될 일인데 요즘 부모들은 부모가 다 설계하잖아요. 설계를 해서 그대로 자녀를 끼워 맞추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애들도 내가 이제 그런 교육을 해서 그런지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도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썼는데 이제 그게 고3쯤 가면은 좀 태도가 뭐 달라지는 거예요. 과외는 안 시킨다 이러다가
요거 하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전체 사회적인 흐름에 그 부모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울타리를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참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관찰하면서 울타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졸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졸혼. 않습니까? 예. 그 뭐 소설가 이회수도 뭐 졸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년에 교수님은 이제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배우자는 아파서 누워 있더라도 배우자는 정말 배우자가 있는 것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심리 상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심리 상태도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신체 발달 과정도 다르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노후에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좀.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이 흔히 그 모임에 모이면은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모두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잘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노년이 좀 평화롭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는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신혼 때 장인 장모를 보면 장인 장모가 의견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게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인이 무조건 장모 말을 들어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장모 말이 틀렸는데 그래도 듣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니까 이 장인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번은 광주에서 그 뭐 경영자 그 모임인데 그 경제인 연합회 회장들 모임이라 거기서 이제 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제 그 주제로 그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이제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목을 뭐라고 냈냐면 사모님을 아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라서 사모님 내 마누라인데 내가 왜 모를 택이 있느냐.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회장님으로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그 직종에 대해서는 아주 엑스퍼트라. 근데 다른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사모님은 온갖 사회 그 교육이라든지 요새 문화교실이나 학교 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많잖아요. 이런 데 가서 듣고 싶은 걸 듣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자기 남편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분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직원하고 이외에는 없어요. 바이아나 미르친. 근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직종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 친구도 뭐 회장하다가 그 나온 친구가 있는데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하고 그러라고.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표를 사야 되고 뭐 호텔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은 그걸 왜 모르는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비서가 다 해줘가지고 자기는 가기만 가면 되고 거기 도착하면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접대를 하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집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은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가 이만큼 있는데 이 회장님은 소셜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따 하더라도 직업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나 했는데,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전에는 내가 골프 시작하면 하던 일도 다 놔두고 쫓아 나오는데, 요새 골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없다 한대요. 스케줄 잡혀 있다 하고. 그게 이제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간에도 내가 이제 했던 그것만 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서 부부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을 아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일깨우면 사모님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설계할 수가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아내의 세계를 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럼요. 예, 웬만하면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은 다 당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예. 서로 양해해야 될 예.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졸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졸혼이라는 용어가 안 나올 때도 졸혼은 많았어요 사실. 예, 그런 상황을 졸혼이라고 누가 이제 재미있게 붙인 게 그런 건데 그 노년에는 이제 졸혼 같은 결혼 생활이 그 좋은 점도 참 많죠. 서로를 속박하지 않는 거니까. 결혼을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결혼을 안 하고 참으면 이혼이냐 아니냐 뭐 이제 그거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거는 없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제 대기업 친구분, 대기업 다니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데 아까 이제 아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칼륨 같은 경우 이제 그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가면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안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그런 비극인데요.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가 다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이 가면을 어떻게 뗄까, 뭐 다른 걸로 바꿀까 하는 건데 혹시 거기 조언을 좀 주시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가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고집스럽게 가면 한 개를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면 그 고생인 거예요. 예. 그 가면이 적합한 데가 있고 적합하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면을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살려고 하면 고달프죠.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도 그런 건데 그 인격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인격의 파편이 많은 거예요. 조각이. 그러니까 이제 수만 조각이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조각품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잘 통합이 되면 예술 작품인데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흉한 거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그 정신과의 질병 가운데 해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인격의 한 파편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뒤돌아오는 거거든.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통합된.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는 비도덕적인 게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놓으면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억누르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도덕적인 게 반란을 일으켜요. 이 인격에 참여할 수 없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갖 일을 다 하다가 또 이제 돌아오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백작 부인인데 밤만 되면 해리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창녀촌에 가. 그 창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돌아와요. 백작 부인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비슷한. 그런 거라면. 근데 이제 그 창녀 노릇을 했다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안 해야 이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면을 하여튼 저희들은 뭔가 자기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그때 여러 가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니까 옷을 4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절을 지내자면. 근데 그 겨울 동복 하나를 가지고 1년을 지내자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도 그런 파편이 굉장히 페르소나가 많을수록 거기에 맞는 페르소나를 빨리 찾아서 쓰는 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오해해가지고 그런 가면이 많은 사람은 무슨 기회주의자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이에요. 가면 하나를 가지고 일생 동안 살려고 하는 게 편요한 거고 그게 꼰대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개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큰외삼촌께서 제가 갔을 때 한번
야, 남자는 이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주머니를 내야 되고 저럴 때는 또 저런 주머니를 내야 되지. 이게 그래서 하나의 주머니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예.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예. 예. 페르소나는 예. 저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페르소나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제 관계를 참 중시 여기십니다.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 있거든요. 밥도 혼자 먹고 사람을 대면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문자로만 대면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혼자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혼자 사는 삶보다 관계를 자꾸 가지는 삶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우리 정신과에서도 그 학술 논문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관계에 관한 게 참 많고 종국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좁혀서 연구하고 하니까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거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걸 이제 1, 2년 그 연구한 게 아니라 이게 종단적으로 말이지. 뭐 100년 가까이 이걸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연구해 놓은 것들인데 그 결론은 관계예요. 결국 관계인데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사회적 동물이라.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뭐 이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혼자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 관계가 없더라도 혼자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정신과적인 그 진단 기준으로 보면 혼자 관계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어쩌고 하면 그거는 정신병으로 분류를 해요. 혼자. 그 길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은. 근데 요새는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핸드폰, 이어폰 끼고, 아, 그래, 뭐 잘 있었나, 어쩌고, 이러고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 다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바뀌면은 바뀌는 데 대한 적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가 옛날에 읽은 논문인데, 그 가족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찾아보니 1950년대에 쓴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향후 50년이 되면 가족은 해체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에 이 가족이 해체되면 도대체 이거 뭐 어째 된다는 얘기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와가지고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독일 인구학자가 하나 왔어요. 계속 1인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요. 1인. 그래서 내가 1인도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요. 정의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인데 자꾸 이제 가족이라는 말 쓰고 가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혼자가 어떻게 그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내 개념은 이제 그 아날로그니까 그때만 해도 예를 들면 부부가 돼야 우리가 성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 혼자는 그런 걸 해갈 수 없는데 혼자 산다면 그러면 한참 그런 성욕기에는 이 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은 안 하고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말이 그때 가서 이해가 돼요. 지금은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걸. 그러면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살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관계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그 중간쯤 되는 관계가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거예요. 뭐 고양이, 개.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반려동물 이러듯이 뭐 우리 집 애가 어떻고 뭐 엄마가 어떻고 이렇게 가족관계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인구학자가 50년만 지나면 이 가족은 없어질 거다. 근데 그 1950년대에 나온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제 가족난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미래의 가족 그래가지고 거긴 또 대가족이 된다고 써요. 그래서 핵가족이 한참 이 산업화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미국의 어느 한 카운티에 조사를 하니까 그 가족 형태의 이름을 달리 붙일 수 있는 가족 형태가 79가지나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암만 헤아려봐야 몇 가지 돼도 안 해. 그걸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부부관계. 그 한쪽은 과부인데 한쪽은 새신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순열 조합을 해보니까 뭐 79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수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가족이 된다는 거는 이 저게 네트워크예요. 가족이라는 게 꼭 한 지붕 밑이 아니라 한 지붕을 넓게 생각하면 지구가 한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영국 가 있고 하나는 독일 가 있고 아프리카 가 있고 이렇더라도 우리 요새 뭐 카카오톡이나 뭐 방금 이런 거 만들면 한 지붕 밑에 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가 된다 하는 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지금에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게, 형태만 이 사회가 변동되는 데 따라서 적응하다 보니까 옛날식의 정의로 보면 혼자인데, 그 혼자가 아니에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대상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가족도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럼 비혈연 관계도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동물까지 넣어주는데 뭐 있는데 교수님 결국은 이제 사람은 혼자서는 권한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때든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관계의 형태는 세월의 사회에 따라 변하지만은 그 관계를 과거 정의로 봐서 정신과 환자는 대인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독특한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 혼자만 아는 그 대상하고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혼자 중얼거리는데 인터뷰해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인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지니까 정신병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혼자라도 그런 설정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넓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그리고 자녀들은 울타리를 넓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람은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관계를 잘 갖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